안녕하세요. 디자이너 나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엔 로고 스케치, 브랜드 컬러 선정, 그래픽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로고가 좋은 로고라고 생각하시나요? 디자인을 판별하는 기준과 관점이 너무 다양해서 정답을 쉽게 내릴 순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도 좋아 보이는 로고들을 잘 관찰해보면 어느 정도 일관된 원칙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신세계 백화점 등 유명 기업 로고를 디자인한 사기 합의부는 좋은 로고를 만드는 3가지 원칙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적절한인데요. 로고는 그 브랜드의 적절한 표현을 의미해야 하고 너무 많은 내용을 말하려고 해선 안 된다. 로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식별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두 번째는 독특한 기억에 남는인데요. 한번 보고 마음에 남아있을 만큼 기억에 남고 구별이 되는 로고여야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단순한인데요. 독특하지만 복잡하지 않고 명료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3가지 원칙을 정의를 했어요. 저도 이 3가지 원칙에 좀 많이 공감을 해서 최대한 적절하고 독특하고 단순한 형태의 로고를 제작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로고 디자인을 할 때는 바로 일러스트로 옮겨와서 작업을 하기보다는 손으로 여러 가지 스타일이나 심상을 러프하게 드로잉을 해보면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으로 직접 스케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감각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바로바로 그려낼 때 컴퓨터보다 더 빠르고 직관적으로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는데요. 이 스케치 단계는 당연히 완성도나 디테일을 신경 쓰지 않고 전체적인 컨셉이나 모양, 형태 등을 그려보는 단계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드로잉으로 구현하고 컴퓨터로 가공했을 때 더 심미적인 완성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스케치는 로고뿐만이 아니라 색상이나 폰트 스타일, 일러스트, 텍스트 등 이 브랜드의 요소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려보면서 아이디어를 풀어내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케치를 할 때 펜의 두께나 선의 스타일에 따라서 상상하는 느낌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똑같은 심볼이어도 크레파스로 그릴 때, 얇은 펜으로 그릴 때, 연필로 그릴 때랑 느낌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구현하고 싶은 텍스처에 따라 도구를 바꿔가며 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주로 연필로 스케치를 하는 편인데 가끔은 큰 스케치북에 재료를 꺼내놓고 도구별로 로고를 다양하게 그려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이패드나 타블렛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실제 종이와 펜이 없어도 다양한 도구의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로고는 브랜드를 식별하는 중요한 얼굴의 역할을 하므로 비주얼적인 완성도와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와 맥락이 있어야 하죠. 로고를 디자인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제가 주로 아이디어를 전개하는 3가지 방법을 공유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키워드와 코어 밸류에서 컨셉을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정한 키워드랑 코어 밸류에 따라 포인트를 잡고 그 특징에 맞는 스타일로 로고를 스케치를 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 플렉시빌리티의 경우에는 모양이 유기적으로 바뀌거나 곡선의 형태가 많은 특징으로 디자인을 전개할 수 있겠죠. 조이의 경우엔 색상이나 아니면 텐션감이 있는 제스처로 특징을 잡거나 다양한 조형의 형태에서 비주얼을 개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러스트의 경우는 우직하고 단단한 느낌이 드는 도형이나 텍스처 또는 신뢰를 상징하는 포즈나 행동에서 특징을 잡아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브랜드의 이름에 집중해서 모티프를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디바인의 경우엔 디바이드의 나누다랑 바인의 넝쿨, 즉 연결하다의 뜻이 같이 있는 네이밍이었는데요. 상황에 따라 대상을 연결하고 나눠지고 또 연결하면서
어떤 전체적인 큰 흐름을 만들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의미에 맞는 모티프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대상을 연결하고 포함한다 라는 슬래시의 의미를 가지고 와서 로고의 특징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진행할 원바이 서브젝트의 네이밍에서도 숫자 1과 콜라보레이션을 뜻하는 X, 그리고 대상과 주제를 의미하는 괄호에서 각각 내포하는 의미를 담아 로고를 시각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무드보드 이미지에서 특징을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브랜드의 톤 앤 문화를 모아놓은 이 무드보드에서 특징을 잡아서 로고를 확장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유연한 곡선의 흐름이 느껴지는 이미지에선 선의 곡선적인 특징을 추출을 해보거나 갈라진 바위의 틈의 이미지에서는 이 공간의 면적인 요소를 뽑아낼 수도 있겠죠. 앞에서 설정한 무드보드 이미지에서 적합한 요소를 찾기 어려우시다면 같은 톤 안에서 이미지를 조금 더 찾아보고 거기서 특징을 다시 잡아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로고를 스케치할 때는 다양한 방법과 컨셉으로 잡아서 디자인을 전개해 볼 수 있습니다. 원바이 서브젝트는 앞의 방법 중에 1번과 2번의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확장해 봤어요. 이 브랜드의 키워드는 트러스트, 리스펙트, 플렉시블, 조이였는데요. 이 네 가지 키워드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러스트와 리스펙에서는 뭔가 진지하고 묵직하고 든든하고 넓고 무언가의 기반이 되고 포용하는 느낌이 듭니다. 또 플렉시블과 조이는 유연하고 변화가 가능하고 밝고 부드럽고 친근하고 편안한 무드가 느껴지죠. 트러스트와 리스펙트는 로고 스타일과 폰트에서 이 느낌을 전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브랜드의 미션과 슬로건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지가 플렉서블과 조이의 키워드보다 더 무게가 잡히는 것 같아서 이 앞의 키워드를 브랜드의 기반이 되는 로고나 폰트 스타일로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플렉서블과 조이의 키워드는 컬러나 일러스트 또는 그래픽 스타일로 이 느낌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괄호는 이 안에 어떤 대상도 올 수 있다는 서브젝트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대상을 일러스트나 그래픽의 요소로서 집어넣어서 이제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로고를 확장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단하고 무게감이 있는 기존 로고에서 상황에 맞게 일러스트가 변화한다면 인터뷰에서 이 클라이언트가 원했던 위트 포인트를 전달할 수 있고 강함 속 부드러움의 무드를 다 내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로고에 대한 구성이 되었으니 비주얼로 도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정 모양이나 도형으로 이루어진 심볼형 로고가 아니라 이렇게 원바이 서브젝트처럼 워드 타입형 로고인 경우는 기존 서체를 사용하거나 레터링을 하는 방법으로 제작을 합니다. 이럴 땐 앞에서 손으로 드로잉한 이미지를 컴퓨터로 옮겨보기도 하고 기존 서체를 사용해보기도 하고 그 서체에서 모양을 살짝 변형해서 새로운 특징을 잡거나 아니면 아예 새롭게 레터링을 새로 그려보면서 여러 가지 스타일을 만들어 봅니다. 서체를 고를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5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타이포그래피에 관련된 서적을 읽으면서 서체를 아카이빙을 해놓거나 디나모, 그릴리 타입, 펜그램, 폰트인 유즈 같은 웹사이트에서 폰트에 대한 리서치를 많이 해봅니다. 이런 플랫폼에 있는 서체는 대부분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 유료로 구매를 해야 하는데 서체를 구입하는 것에 있어서 이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클라이언트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럴 때는 상업적인 범위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어도비 타입킷이나 구글 폰트에서 적합한 서체를 골라 사용합니다. 어도비 타입킷은 어도비 클라우드를 정품으로 사용하시는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약 2,000개에 가까운 서체를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어요.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좌측 옵션에 스타일이나
언어 등을 필터링을 하면서 디테일하게 골라볼 수 있어요. 이 타입킷이 진짜 편리한 것은 이 글꼴마다 설치를 컴퓨터에 일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도비 클라우드 기반으로 폰트가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 활성화 버튼만 누르시면은 몇 초 뒤에 바로 어도비의 모든 프로그램에 해당 글꼴이 추가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글꼴 활성화가 있는데 이걸 그냥 눌러주시기만 하면은 몇 초 뒤에 이 프로그램들의 활성화한 폰트가 바로 추가가 돼요. 또 이 서체를 쓰지 않을 때는 비활성화를 시켜주시면서 용량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타입킷에 있는 폰트의 라이센스를 살펴보면 상업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로고나 상표권으로 등록을 할 수도 있으며 이 서체의 아웃라인을 따서 다른 모양으로 변형하는 것도 가능하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폰트의 경우 다운로드를 해서 설치를 해야 하긴 하지만 어도비 타입킷처럼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꽤 다양한 스타일의 서체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글 서체를 만드는 산돌이나 윤디자인 같은 플랫폼을 구독하면서 결제한 기간 동안 해당 서체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트산스나 프리텐다드나 나눔 스퀘어나 아리따브리 같이 상업적으로 무료로 사용한 한글 폰트 이외에 더 많은 서체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구독형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원바이 서브젝트의 워드 타입 로고를 만들기 위해서 어도비 타입킷에서 서체를 골라봤는데요. 여기 샘플 텍스트에 원하는 문장이나 단어를 입력하면 바로 그 텍스트가 해당 서체로 반영이 된 상태로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크기를 조절해 가면서 좀 작게 볼 건지 크게 볼 건지 이렇게 미리 보기가 바로바로 호환이 되고요. 좌측에 이 옵션들에서 태그별로 스타일별로 이렇게 눌러보면서 분류를 하거나 아니면 산세리프, 세리프, 슬립 세리프, 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타입의 형태별로 분류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패밀리의 글꼴 수라든지 아니면 대문자만 보여주는 건지 뭐 이런 속성들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원바이 서브젝트는 산세리프 계열에서의 워드 타입 로고를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산세리프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필터링을 한 상태에서 장평이 너무 좁지 않고 정방향의 비율에 가까운 서체 위주로 골라봅니다.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의 서체가 있는데요. 이렇게 69페이지가 넘는 페이지를 다 관찰을 하면서 하나하나 서체를 선정하기에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니까 저는 미리 좀 다 찾아보고 좀 선정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선택한 원바이 서브젝트에 어울릴 것 같은 폰트를 이렇게 선정을 몇 개를 추려서 해봤는데요. 이 상단의 부분은 이 서체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플라스틱 레귤러, 프록시마, 포마 이런 서체들이 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결정을 하나 해야 합니다. 서체는 어디서 쓰냐에 따라서 어떤 서체를 써야 할지 종류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디스플레이용으로 사용을 할지 아니면 지면에서 프린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야 할지 서체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선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원 바이 서브젝트 이게 이제 로고가 될 건데 이렇게 로고로 썼을 때 이 브랜드만의 성격이나 디테일을 정확하게 드러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그냥 텍스트로 썼을 때도 이 괄호의 글리프가 이 1X의 어떤 어센더랑 디센더가 닿지도 않고 뭔가 조정이 좀 필요한 것처럼 보이죠. 다른 서체를 봐도 뭔가 이거 자체가 로고가 되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로고는 한 번에 식별이 가능해야 하고 또 이 브랜드만의 아이덴티티가 어느 정도 좀 녹아져 있어야 하는데 이거는 타입의 그 자체로만 사용을 하니까
정말 유니크한 타입이 아니면 로고로 사용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존 서체를 베이스로 두고 살짝 변형을 해서 로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로고 타입과 어울리는 서체를 이후에 매칭을 해볼게요. 그 서체는 본문용 서체가 되겠죠. 그리고 이 서체들을 하나씩 보자면 선정한 이유들이 조금 있어요. 이 서체의 경우에는 이미 이 폰트 자체에서 좀 특징이 있어서 로고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서 골라온 서체예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잉크트랩처럼 파인 부분이 특징인데요. 서체 자체에서 이렇게 뭔가 유기적으로 말랑말랑하게 연결하는 이 커넥션 되는 부분이 뭔가 이 브랜드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서체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서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제가 원하는 어떤 비율을 가졌어요. 이 브랜드는 되게 따뜻함과 동시에 강인함을 같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인데 전체적으로 서체 밸런스가 되게 좋은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율적인 측면, 그 다음에 웨이트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뭔가 서체별로, 용도별로 이 서체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일 것 같아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 푸마 서체 역시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조금 더 얘가 탄탄하고 이쪽엔 속공간이 조금 더 이렇게 흐름이 보이는데 이쪽은 대문자로 썼을 때 굉장히 짜임새가 쫀쫀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조형적으로 안정적이어서 이 서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푸마 역시 웨이트별로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귤러도 굉장히 많이 쓰는 서체인데요. 플라스틱 레귤러와 서체와 같이 이쪽에 획의 대비가 조금 있는 서체예요. 이렇게 잉크트랩이 살짝 파이고 획이 두꺼웠다가 급격하게 얇아지는 이 포인트가 멀리서 봤을 때 조금 전체적으로 산세리프 계열이긴 하지만 이런 획의 대비를 통해서 유려한 느낌을 조금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X가 조금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렇게 그냥 X자가 아니라 살짝 뭔가 트랩이 걸린 듯이 이런 포인트들이 어떻게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로고로서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페플랭크도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서체이기도 한데요. 이 페플랭크 헤비는 지금 헤비 서체밖에 없어서 본문용 서체로는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한 가지 웨이트만 있는 서체는 다양한 용도로 베리에이션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본문용 서체를 고를 때는 이런 식으로 조형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이렇게 웨이트별로 종류가 다양한 서체를 고르기도 합니다. 근데 페플랭크를 선정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되게 볼드하죠. 이 브랜드가 가지고 가야 하는 어떤 방향성에 제일 적합할 것 같기도 한데 또 너무 볼드하면은 살짝 이 웨이트를 조정해가면서 사이즈별로 웨이트를 조절을 해야겠죠. 그래서 뭔가 사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코믹스 만화책에서 나올 법한 그런 서체입니다. 동글동글하고 볼드하고 전체적으로 조형이나 또 짜임새가 좋은 서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체도 이쪽 계열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산세리프 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저의 심상에 있는 그런 서체인데 이게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그런 심상이 떠오르는 그런 서체입니다. 이 서체는 숫자의 1의 형태가 조금 독특하고 귀여워서 가지고 왔습니다. 로고로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서 일단 선정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서체를 선정을 해봤는데 이 어도비 타이키 뿐만이 아니라 구글 폰트나 아미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디나모나
펜그램 이런 다양한 서체를 발매를 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도 한 번씩 찾아보고 하면서 이 브랜드랑 가장 적합하고 가장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서체가 무엇인지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해봅니다. 그러면 이 서체를 기반으로 로고를 한번 다듬어 볼게요. 이렇게 대지를 옆에 새로 하나 만들고요. 제 로고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은 서체를 우선 베이스가 될 서체니까 하나를 골라봅니다. 이렇게 슬랩이 있는 이런 숫자 1의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슬랩이 없고 이렇게 뚝 떨어지는 숫자 1의 형태가 있을 수도 있네요. 이렇게 살짝 라운딩이 들어갔지만 전체적인 어떤 장평이라든지 이런 비율이 좋은 서체도 있고요. 이렇게 특징이 있는 서체도 있죠. 되게 볼드한 이미지를 가진 그런 서체와 이것도 1의 꼭지 부분이 되게 특징이 있는 그런 서체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씩 다 만들어 보면서 다른 컨셉으로 도출을 해봐도 되고 아니면 먼저 기준이 된 걸 하나를 정해봐도 되는데 저는 일단 이 포마의 어떤 밸런스가 좋은 것 같아서 이 서체를 특징으로 잡고 나머지는 지워줍니다. 그리고 이 프록시마 노바라는 서체에서도 이 숫자 1을 조금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앞에서 이 브랜드의 어떤 심상이나 이미지를 도출할 때 명확한 선, 그리고 계획적인, 그리고 뭔가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었는데 이 숫자 1이라는 것 자체가 이 나하나라는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성격이나 외향 또는 이 페르소나를 잘 보여줄 수 있는 1의 형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X는 콜라보레이션을 의미하고 이 괄호는 대상을 의미하지만 이 로고가 하나로서 제일 이렇게 조형적으로 이루어진 로고로 보이기 위해서는 각각의 형태가 다르게 만들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일관된 스타일 속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로고 타입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게중심이나 베이스먼트를 어디로 둘 거냐에 따라서 베이스가 되는 서체가 다르겠죠. 근데 저는 1은 이 서체를 이용을 하고 약간 비율적인 부분에서는 이 서체를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데귤러 같은 서체에서도 이 X의 형태가 조금 독특하고 마음에 들어서 일단은 남겨볼게요. 이건 참고가 될 수 있게 이쪽으로 빼놓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 서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원바이 서브젝트만의 브랜드 스타일 혹은 모티프를 어떻게 녹일 거냐에 대한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괄호가 되겠죠? 우선은 저는 여기서 뭔가 스타일을 조금 녹이고 싶은데 이 서체들을 일단은 수정을 하기 위해선 커맨드 시프트 알파벳 O를 누르고 이렇게 확장을 해줍니다. 저는 이제 맥북을 쓰고 있어서 커맨드인데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컨트롤을 누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장을 해버리면 더 이상 이제 서체가 아니라 또 하나의 도형으로 아웃라인을 깬 행위가 돼요. 그래서 종종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서체를 깨서 주세요. 아니면 아웃라인 따서 주세요.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서체의 형태가 아니라 도형의 형태로 확장을 시켜서 이렇게 아웃라인을 이렇게 오려내서 달라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서체로 파일을 만들고 이 AI 파일을 다른 사람한테 주게 되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이 서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혹은 활성화를 시키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 서체가 깨져버려요. 왜냐면 그 서체를 설치를 하지 않았고 활성화를 시키지 않았으니까 이게 약간 액박 뜨듯이 이렇게 XXX 이렇게 보이거나 아니면
여기 기본 탑재되어 있는 다른 기본적인 서체로 임의로 대체를 해버리고 글꼴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더 이상 수정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수정을 할 수 없더라도 그 서체의 이미지를 보존을 해야 한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웬만해서 다 아웃라인을 따서 전달을 합니다. 인쇄할 때 이렇게 발주 파일을 만들 때는 이 서체를 무조건 확장을 해서 드려야 돼요. 왜냐면 인쇄소에서 이 파일을 열었다가 서체를 다 유실을 할 수도 있고 PDF 파일로 이제 인쇄를 하긴 하지만 간혹 그 PDF에서 좀 오류가 날 수도 있고 혹은 그 PDF를 일러스트로 열었을 때 이 서체가 또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커맨드 시프트 O를 누르면은 이렇게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고 이제 서체의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형으로서 존재하긴 하지만 발주 파일을 만들 때는 그렇게 제작을 합니다. 혹은 최종으로 이제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서체를 만들 때는 그렇게 아웃라인을 따서 전달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저희는 이 서체를 베이스로 이제 유니크한 원바이 서브젝트만의 로고를 만들어야겠죠. 일단 저는 로고를 만들 때 이렇게 베이스라인을 먼저 좀 만드는 편이에요.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고 두께를 조금 보자면 지금 이 숫자 1은 살짝 얇은 것 같아요. 이 X의 웨이트가 제일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 두께는 나중에 작게 쓰였을 때랑 크게 쓰였을 때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두께를 조정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디폴트 로고라고 했을 때는 이 두께에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숫자 1을 조금만 더 늘려볼게요. 이렇게 대각선에서 있는 이 간격이랑 가로획의 간격이랑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대충 비슷하게 맞춰보자면 이런 식으로 두께를 조금 측정을 해보기도 합니다. 살짝만 더 이 정도까지는 와야 될 것 같아요. 이 베이스라인은 지금 계속 클릭이 되니까 커맨드 E를 누르시면은 잠금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잠궈주시고 지금 이렇게 딱 조정이 됐는데 이 스트로크를 더 좀 세심하게 보기 위해서는 커맨드 Y를 누르시면 이렇게 모든 텍스트나 이미지가 선으로 이렇게 뷰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방법으로 많이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쪽 이렇게 세리프로 나와 있는 이 숫자 1의 앞부분이 조금 긴 것 같아요. 살짝만 줄여주고 여기서 이제 스타일을 녹이고 싶은데 어떤 스타일을 녹일 수 있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다가 저는 이 브랜드가 가진 성격에서 외면은 강하고 단단하고 내면은 부드럽고 유려하다라는 그 특징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전에 제가 그 강의에서 어떤 피드백 중에 겉은 되게 단단한데 그 안은 또 되게 흐물흐물하고 그리고 그 안으로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완전 단단한 내면이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피드백을 한번 얻은 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브랜드를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키워드나 이미지적 심상들도 좀 비슷해서 겉은 단단한데 안은 부드러운 그런 특징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럴 때 이 전체적인 쉐입이나 이렇게 두께 혹은 이렇게 세리프가 아니라 선세리프로 딱 조형적으로 무게가 잡혀있는 것들로 통해서 단단한 느낌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쪽 안쪽 내경이라고 해야 하나요? 여기 안쪽에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모서리가 만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라운딩을 줘서 좀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X자는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새로 나중에 그려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숫자 1에서 모든 라운드를 이렇게 다 곱혀버리면 조금 캐주얼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발랄하고 신뢰감이 있는 느낌보다는 좀 더 통통 튀고 재밌는 무드가 되죠. 그래서 절충안이 겉에는 이렇게 좀 단단한데 이쪽 만나는 부분 안쪽만 이렇게 라운딩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 브랜드의 스타일이 잡힐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 일단 이 모자 부분을 좀 조형적으로 다듬습니다. 이 각도도 조금 신경을 쓸 수 있는데 각도를 다 통일시켜 볼게요. 이럴 때 이제 커맨드 Y를 눌러서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각도는 나중에 X의 각도랑 조금 맞춰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시각적인 이미지를 보면서 맞춰볼게요. 일러스트레이터 새로 생긴 지는 좀 됐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직접 선택 툴인 A로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이 모서리를 이렇게 구부릴 수 있는 이 라운딩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정말 애용하고 있거든요. 이 툴이 정말 잘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기를 이렇게 라운딩 R값을 주는데 이렇게 라운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정말 시각적인 보정을 많이 통하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직접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깎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로고를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원하는 라운드 두께까지 구부려 봅니다. 여기 위에 이제 코너에서 수치값을 입력을 해도 되는데 5.5 정도로 구부려 볼게요. 그렇게 멀리서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이 너무 면적이 넓은지 않은지 여기가 너무 짧진 않은지 그 다음에 이 가로 회계에 비해서 이 앞부분이 너무 두께가 언밸런스하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데 지금 이 두께에 비해서 이 두께가 조금 얇은 느낌이 드네요. 그럼 다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얘를 늘릴 거냐 얘를 좁힐 거냐 이 방법이 있겠죠. 저는 얘를 좁혀야 이쪽 라인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한 4 정도로. 그리고 이제 X를 맞춰볼 건데요. 얘는 홀드를 할게요. 이 X를 그릴 때 한 가지 팁이 있어요. 제가 앞 강의에서 시각 보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X가 가진 비밀이 있답니다. 이렇게 선을 이어보면 이게 일자가 아니죠. 근데 이거는 거의 모든 서체가 다 그래요. 정말 지오메트릭으로 이루어진 아주 기하학적인 서체가 아닌 이상은 거의 웬만하면 다 이렇게 일자가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어요. 여기 제가 그 시각 보정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이 사각형이랑 원 중에서 똑같은 크기지만 원을 살짝 크게 해야, 이렇게 오버슈트를 적용을 해야 이 사각형의 면적과 비슷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는 전체 면적이 이루고 있는 공간 때문인데요. 이 서체를 만들 때 그 공간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예민해야 돼요. 왜냐면 서체가 가지고 있는 이 속공간이 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X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그 속공간을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디테일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X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X나 V나 W나 K처럼 이렇게 획이 여러 번 교차하는 글자는 교차할수록 여기 교차 지점이 두꺼워 보여져요. 그래서 시각 보정을 꼭 해야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서체들은 이게 일자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수록 좁아져요. 이 중심부로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고, 그러니까 여기 다리가 더 넓고 여기가 더 좁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떤 형태냐면 약간 이런 계단 형태로 급격하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아까 그 페플랭크 이 서체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더 직관적으로 보면 아예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얘는 정말 두꺼운 서체이기 때문에 이게 헤비할수록 더 그래요. 두꺼운 서체이기 때문에 이게 일자로 가게 되면은 여기가 정말 사각형으로 완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속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X를 그린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서체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푸츄라 서체인데 푸츄라도 여기 중심부로 갈수록 이렇게 얇아져요. 여기도 중심부로 갈수록 얇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시각 보정을 통해야 이 교차하는 부분이 멀리서 볼 때 혹은 전체적인 밸런스로 볼 때 저기가 뭔가 뭉쳐 보이는데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서체를 만들 때 혹은 로고를 만들 때 이 시각 보정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로고의 디테일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 X를 조금 다시 그려보긴 할 건데 전체적으로 좀 수정을 하면서 그려볼게요. 베이스 기반이 되는 서체를 저는 밑에 이렇게 오퍼시트로 얇게 깔아두고 잠금을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어떤 X의 형태를 만들어 볼게요. 전체적으로 베이스는 비슷하게 들어가지만 이제 뭐 이 꼭지점을 어디까지 내릴 거냐 이거를 이제 살짝살짝 조정하면서 가면 돼요. 저는 양측을 대칭을 하기 위해서 일단 반만 만들고 대칭으로 넣겠습니다. 여기 일자가 아니니까 가운데에 이 정도 와서 일단 서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먼저 도형을 만들고 꼭지점을 추가해서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다리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나중에 한꺼번에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은 이것도 역시 이게 만약에 X의 양 다리고 이게 손이라고 이렇게 뻗어있는 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다리 부분이 조금 더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이렇게 이 손 부분보다 더 앞으로 튀어나온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더 좁게 되면은 균형이 밸런스가 위쪽으로 가게 되어서 이렇게 탄탄한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X는 여기가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 저는 이렇게 대비가 있는 형태도 재밌는 것 같아서 이렇게 대비를 살짝 넣어줬는데 지금 좀 너무 급격하게 들어간 것 같아서 이제 여기서 디테일을 조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쳤을 때 여기가 조금 급격하게 많이 들어갔죠? 이렇게 멀리서 한번 보고 가까이서 보고 이런 식으로 눈은 실눈을 뜨면서 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으로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상한 부분이 없는지 계속 체크를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밸런스가 조금 잡힌 것 같은데요. 이 속공간으로 점점 좁아지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줍니다. 이렇게 좁아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거 역시 이제 안쪽만 라운딩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 직접 선택 툴인 A로 둥글게 만들고자 하는 꼭지점을 Shift를 누르고 하나씩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굴려주시면 되는데 이걸 전체를 잡고 굴리면은 여기는 예각인데 여기는 둔각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픽셀로 가게 되면 이렇게 라운딩된 효과가 크기가 달라요. 조금 이상한 어색한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기준이 되는 꼭지점, 대칭이 되는 그 꼭지점을 잡고 이쪽 라운딩 크기랑 좀 비슷한 수준에서 굴려줍니다. 아까 4픽셀 정도 굴린 걸로 기억을 해서 4픽셀을 굴리고 이쪽은 좀 넓은 면이라서 시각적으로 좋아 보이는 만큼 이제 굴려야 해요. 이렇게 봤을 때 너무 많이 굴리면 이쪽 면이 또 굉장히 볼드해 보이죠? 너무 많이 굴리지 않고 한 9.5 정도? 조금만 더 굴려볼게요. 음, 11 정도 굴려봅니다. 이제 괄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제일 마음에 드는 괄호의 쉐입을 가지고 와서 비율을 조절을 해봅니다. 대귤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로로 조금 더 길고 뭔가 이렇게 완만한 느낌이 들어서 제외를 했고요. 이 친구가 제일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백프랭크도 좋기는 한데 뭔가 이렇게 여기 수정해야 될 게 조금 많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둥글둥글한 곡선의 느낌이 살짝 들어서 대부분의 괄호가 여기가 제일 두껍고 여기 이제 사이드로 위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괄호가 특히나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서 이 친구는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서 제외를 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쉐입이 이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위에가 이렇게 딱 잘라진 괄호의 형태를 맞추고 싶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원형에 가까운 괄호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체를 가지고 와서 아웃라인을 따줍니다. 그리고 높이를 맞춰주고요.
지금 해야 할 것은 이 두께를 맞추는 일이겠죠? 1의 괄호 두께를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키워야 하네요. 키우는 방법은 이거 자체에서 스트로크를 먹여서 확장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여기서 10 이렇게 먹였을 때 이게 두께가 두꺼워지니까 여기서 이제 오브젝트에서 expanded를 하면서 확장을 해서 면으로 치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직접 선택 툴로 여기 안쪽에 있는 면들을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임의적으로 늘렸을 때는 여기 곡선 부분이 망가지지 않는지 잘 확인을 하면서 늘려야 해요. 저는 좀 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늘려볼게요. 획을 추가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이렇게 맞을 때까지 키워주고, 근데 이건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1의 두께랑 맞추기보다는 살짝 더 얇아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로고 디테일을 조정할 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로고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두께를 적용을 했으면 오브젝트에서 expand를 눌러서 필이랑 스트로크를 체크를 해주시고 OK를 누르면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여기서 패스파인더에서 다 합치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면으로 깔끔하게 이제 합쳐지죠. 그리고 위아래 튀어나온 부분들을 다시 패스파인더로 없애줍니다. 그럼 이렇게 괄호의 형태가 나오게 되었어요. 이 로고에서 만들 때 이 속공간을 이제 좀 정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가이드라인을 없애보면은 로고의 스타일이 되게 단단하게 잡히기는 했는데 이제 이 간격을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로고의 시스템이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로고의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작업이겠죠? 그리고 아까 이쪽 대각선 각도랑 이쪽 대각선 각도랑 맞출지 고민을 했는데 만약에 맞추게 된다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좀 느낌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안정적이진 않네요. 여기서 코가 딱 잘린 느낌이라 안정적인 느낌이 조금 더 중요하니까 그냥 원래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디테일은 이렇게 이 같은 옆 도형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디테일을 찾아 나가셔도 되고 애초에 설정한 값으로 찾아 나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서도 지금 시각 보정이 조금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어느 부분이냐면 제가 생각했을 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글자를 만들 때 이 글자가 가진 여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글자가 가진 최소한의 여백을 베어링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베어링이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J를 드래그를 했을 때 이 여백, 그 다음에 R을 드래그 했을 때 이 여백 있죠. 이 베어링이 없으면 이 글자가 딱 달라붙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완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서체에 최소한의 어떤 안전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를 베어링이라고 하고, 이렇게 사이드에 있는 걸 사이드 베어링이라고 하는데, 이 베어링에 따라서 자간이나 커닝을 조절할 때 뭔가 이해를 하시면서 조절을 할 수 있겠죠. 베어링을 조절을 해줘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인 거예요. 이렇게 H의 베어링과 O의 베어링이 이쪽 속공간도 다르기 때문에 H 사이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공간과 H랑 O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이 공간이 살짝 다르게 느껴져요. 왜냐면 여기는 꽉 차 있는 형태고 여기는 이렇게 좀 공간이 부드럽게 꺾이면서 날아가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자간을 가졌지만 H 사이에 있는 공간이 조금 더 좁아 보입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조형적으로 자간이나 이런 공간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짝 줄여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야 이쪽 공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녹아가면서 이쪽 공간이랑 흐름이 좀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로고를 만들 때도 좀 그런 게 적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쪽 공간이 지금 여기는 이렇게 일자고 여기는 삼각형이어서 이런 공간만 지금 흐름이 나오는데 여기가 일자면은 모르겠는데 여기가 게다가 이렇게 딱 곡선이라서 여기보다 빠져나가는 구멍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살짝 닫아주면서 이 공간의 크기를 유지를 해줘야 멀리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여기가 쫀쫀한 느낌이 들죠. 아까 같은 크기로 공간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랑 여기를 살짝 조정했을 때 이거랑 무게감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얘가 훨씬 더 안정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바이 서브젝트의 로고를 만들어 봤어요. 전체적으로 힘있고 무게감이 느껴지는 로고인데 이 안에서 이 포인트들, 이 어떻게 보면 외곽 내유의 포인트를 이 로고에서 조금 이렇게 포인트로 녹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맞닿아 있는 꼭지점들은 곡선으로 라운딩이 되어 있고 이 밖에 쉐입을 이어주는 직선의 라인들 부분은 단단하게 받쳐져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드하고 임팩트 있는 그런 로고로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확정된 한 개의 로고를 보여드리고는 있지만 실제로 작업할 때는 여러 스케치를 통해서 다른 형태와 컨셉으로 풀어서 시안을 여러 개를 내봐요. 이렇게 도식화를 한 이게 하나의 시안이라면 다른 컨셉으로 또 하나 내보고 다른 컨셉으로 내보고 해서 여러 가지의 로고를 제작을 합니다. 1차 시안에서는. 그래서 시안에 정해진 개수는 없지만 보통 클라이언트에게 디자인을 제안할 때 각 컨셉과 모티프에 따라서 1개 혹은 3개 정도까지의 시안을 제안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로고를 만들면서 같이 생각하는 부분이 브랜드 서체인데요. 특히 이렇게 워드마크형 로고인 경우 이 로고와 잘 어울리는 본문용 서체를 선정을 해야 하죠. 본문용 서체는 가독성이 우선적으로 좋아야 하는데요. 아까 추려놓은 서체를 다시 보자면 이 로고 타입과 잘 어울리는 서체를 이제 골라보시면 돼요. 물론 워드타입 로고에서 스타일이 완전 다르게 세리프형으로 본문 서체를 꾸려서 스타일을 다르게 해서 좀 더 이 비주얼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풍부하게 의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전체적으로 이 고딕 계열 안에서 본문용 서체를 사용을 하니까 이 로고 타입과 잘 어울리면서도 이 본문용 서체를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서체로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하나를 꼽기 전에 제외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팻플랭크를 좀 제외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잘 모를 때는 이렇게 임의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면 되는데
여기에 그리고 서체를 썼을 때 물론 되게 잘 붙기는 해요. 왜냐면 이런 두께나 웨이트나 이런 동글동글한 부분이 잘 붙지만 이 친구의 치명적인 단점은 웨이트가 지금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크게 쓰나 작게 쓰나 이 하나의 웨이트로만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브랜드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서체를 못 쓸 수도 있고 혹은 쓰더라도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페플랭클은 제외를 하고요. 대귤러 같은 부분은 여기 이렇게 획이 급격하게 좁아지는, 그러니까 획의 두께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살짝 곡선이 들어가면서 시각 보정이 되어 있고, 근데 이 로고 자체는 굉장히 정직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뚝딱, 뚝딱 이런 식으로 되게 정직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이렇게 유려하고 뭔가 포인트가 세련된 그런 서체가 와버리면 조금 밸런스가 깨지는 것 같아요. 디테일을 봤을 때. 특히 소문자로 쓰면 더 이 위계가 조금 얘랑 맞지 않게 느껴지죠. 차라리 얘가 이렇게 라운딩이 된 서체였으면 더 잘 어울렸을 것 같은데 이 친구처럼. 근데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대귤러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플라스티크를 보자면 이 서체는 이 서체랑 뭔가 특성이 비슷하기는 해요. 근데 이 타입 자체가 되게 개성이 너무 강해서 본문용 서체로 사용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본문용 서체는 줄글이 길 수도 있고 이 브랜드의 어떤 설명문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술술술 읽히면서 눈의 피로감을 좀 덜 주는 그런 서체로 선정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이 서체는 지금 포인트가 조금 강해서 로고 타입형이나 아니면 뭔가 짧은 슬로건 이런 거를 사용할 때는 적합해 보이지만 본문용 서체로 사용할 때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용 서체로 선정했을 때 얘 자체가 지금 포인트가 너무 강해서 이 로고와 포인트가 계속 충돌이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투머치인 느낌? 그래서 이 친구는 아쉽지만 날려버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가지 서체가 남아있게 되는데요. 한번 이 로고 옆에 두고 비교를 해볼게요. 슬로건은 아니지만 이 브랜드 미션이었던 Always by your side를 적어보면서 서체를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서체를 적고 나서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할 건지 아니면 이 서체를 모두 대문자로 설정을 할 건지 여기 이제 캐릭터 문자에 가시면은 여기 옆에 햄버거 모양의 이 목록 표시가 있는데 이걸 누르시고 All Caps 이거를 누르시면 모두 대문자로 변해요. 그래서 이거 껐다 켰다 하면서 대문자로 다 바꿀 건지 아니면 앞에만 대문자로 할 건지 이렇게 좀 옵션을 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할 건지 스몰 캡스로만 이렇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다 대문자로 했을 때의 느낌이랑 또 대문자랑 소문자랑 섞어서 했을 때의 느낌이랑 좀 느낌이 달라서 저는 이렇게 경우의 수를 다 적어놓고 서체를 테스트를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고 봤을 때 일단 이 서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조금 귀여운 느낌이 들어요. 여기 A의 이 부분이라든지 이런 비례감이라든지 그다음에 D에서 이렇게 동글하고 떨어지는 이 정방향으로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귀여운 느낌을 줘서 신뢰감을 주고 좀 진지한 톤으로 슬로건을 도출하고 하는 폰트로는 조금
거리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서체에서 되게 볼드하고 강인한 어떤 무드를 주는데 이 폰트에서 갑자기 귀여운 게 붙어버리니까 좀 밸런스가 안 맞는 느낌이 들어서 이 친구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게 타입형 로고다 보니까 1X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직접 텍스트로. 그랬을 때 이 로고의 서체랑 많이 다르지 않는 서체로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두 개의 서체가 이제 토너먼트로 남았는데 풀마라는 서체랑 프록시마라는 서체예요. 사실 두 개 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서체 중에 하나들인데 이제 디테일을 봤을 때 이 친구는 조금 더 이 세로 폭이 좀 긴 편인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전체적으로 좀 조형이 안정적이죠. 그래서 1X를 그럼 본다면 이 친구는 이 서체는 여기가 이렇게 라운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서체가 끝에 모서리가 이렇게 획이 둥글게 처리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드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살짝 쿠션의 역할을 하는 이런 라운딩으로 매끄럽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좀 귀여운 둥글둥글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서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서체고 밸런스가 굉장히 좋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로고처럼 여기가 이렇게 기역자로 딱 떨어지고 X의 밸런스도 이렇게 세로가 조금 더 긴 X보다 가로가 조금 더 넓은 그런 X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이 로고랑 같이 썼을 때 밸런스가 이 프록시마 노바의 서체가 더 잘 맞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본문용 서체는 이 서체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가는 나중에 이제 시스템을 만들 때 얼마나 줄일 건지 이런 걸 테스트를 해보면서 정확하게 타이포그래피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한글용 서체는 어느 곳에도 호환이 가능하고 상업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노토산스로 한글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같이 썼을 때 너무 한글이 튀지 않는지 본문용 서체랑 잘 어울리는지 이렇게 테스트를 해가면서 서체를 고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플렉시블과 조이를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픽 스타일을 개발을 해볼 건데요. 여기 괄호는 어떤 주제가 와도 다 포함할 수 있는 서브젝트의 영역이죠. 여기에 이제 파트너가 올 수도 있고 오늘 먹은 음식이 올 수도 있고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 영역 안에 이렇게 다양한 서브젝트 이미지가 무분별하게 이렇게 담기는 것보다는 이 브랜드만의 하나의 스타일이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나이키의 로고가 와도 원바이 서브젝트 안에 들어가면 이 브랜드만의 스타일로 로고가 변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 나이키라는 브랜드에서 로고가 변형이 가능하다라고 허용한 선에서 변형을 해도 되겠죠. 이 서브젝트의 영역은 로고처럼 묵직하고 볼드한 느낌보다는 이 키워드에 맞게 즐겁고 위트 있는 느낌으로 표현이 되어야 앞서 도출한 브랜드 이미지를 잘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러스트가 그 상황의 스토리를 담아낼 수 있고 선이나 표현 방식에 따라 친근한 느낌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텍스트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드로잉 느낌의 일러스트로 그래픽을 개발을 해볼게요. 첫 인터뷰에서 이 브랜드는 디자이너이자 요리사이자 바리스타이고 다양한 명과 취미를 가졌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래픽으로 음식이나 커피, 노트북 같은 에센스를 도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표의 취미인 책이나 포켓볼, 볼링, 게임 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양한 에셋을 개발을 해놓으면 이 브랜드가 고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다양한 면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에센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러스트를 그리는 방법 중에 패드로 직접 드로잉을 하는 방법과 일러스트레이터의 펜툴이나 브러쉬로 그리면서 디자인을 합니다.
이거는 패드로 그려본 이미지인데요. 이런 식으로 획의 느낌이라든지 피랍이라든지 손맛을 살리고 획이나 텍스처의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좀 더 자유롭고 그리는 사람의 어떤 일러스트의 스타일이 직관적으로 보여지죠. 이렇게 패드로 그려봤다면 이제 이 마우스로 한번 그려볼게요. 대지를 옆에 하나 더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로고도 잠깐 빼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포켓볼이나 아니면 뭐 책이나 이런 그림들을 그려볼게요. 아까 패드로 그린 거 이외의 그림들을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패드랑 스타일을 좀 비교하기 위해서 이 형태에서 하나를 골라서 그려볼 텐데 포켓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 안에서 그림을 그릴 때 저는 주로 펜툴이랑 물방울 브러쉬를 제일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펜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벡터 기반으로 이루어진 선이기 때문에 뭔가 깔끔하게 이렇게 따질 수 있고 나중에 이거를 면 처리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획을 추가해서 좀 깔끔하게 이렇게 벡터를 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방법 중에 이 페인트 브러쉬 툴도 이용을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그리면은 이게 벡터가 돼요. 이렇게 선으로. 브러쉬로 그렸지만 선으로 벡터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페인트 브러쉬도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 물방울 브러쉬 툴이에요. 이 물방울 브러쉬는 Shift B를 누르면 단축키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우측 대괄호를 누르면은 방울이 커져요. 이 획의 포인트가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쪽을 누르면 작아져요. 근데 이 물방울 브러쉬는 이렇게 할 때마다 크기가 살짝살짝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해 보시면서 그리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 물방울 브러쉬는 같은 색을 이렇게 물방울처럼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물방울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기에 물방울을 똑 하고 떨어뜨렸을 때 이게 다른 객체가 아니라 이 물방울이 이 물로 이렇게 딱 흡수를 하죠.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흡수가 되었어요. 근데 흡수가 안 되게 하려면 다른 색으로 그리면 돼요. 예를 들어 이 위에 다른 색으로 뿅 하고 그리면 아까는 이 위에 그려면 바로 흡수가 되는데 지금은 아예 다른 객체가 돼버렸죠. 그래서 같은 색으로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도 얘가 하나의 면으로 합쳐진다, 패스파인더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물방울 브러쉬 툴에 좀 매력이 많은 것 같아서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당구공을 먼저 그려볼게요. 좀 최대한 물방울 브러쉬 안에서도 손맛을 살리고 싶어서 크기라든지 디테일을 신경 쓰지 않고 그려볼게요. 펜툴이나 도형이랑 조금 다른 게 이 물방울 브러쉬는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 안에서 손맛을 제일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건 개인마다 생각하시는 건 다르겠지만 이렇게 각기 다른 원형을 그려보고요. 여기서 당구공의 하얀색 면을 그려봅니다. 물방울 브러쉬가 좋은 거는 이게 바로 패스로 따져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아이패드로 그리면 이 펜의 획을 수정하기가 조금 까다로운데 이 친구들은 벡터 기반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렇게 도형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기도 합니다. 대신에 그런 어떤 스케치나 텍스처의 효과라든지 이런 걸 디테일하게 주기에는 한계가 있죠.
제가 아까 이렇게 어차피 붙일 거면서 같이 안 그렸던 이유는 같은 색이니까 합쳐질까 봐예요. 왜냐면 합쳐지면은 이거 떼고 싶을 때 나중에 못 떼니까 일부러 좀 간격을 두고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합쳐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만약에 큰 면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이걸 다 채우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면이라고 생각하면 이 안쪽 면만 이렇게 지워주면 바로 면이 되죠. 약간 꿀팁입니다. 지워주고 여기다가 숫자 8을 써봅니다. 이렇게 당구공 이미지가 그려졌는데 물방울 브러쉬로만 그렸는데도 뭔가 스타일이 조금 느껴지죠. 이렇게 일러스트 프로그램에서도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서 이렇게 종종 이 툴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벡터로 이미지가 깔끔하게 그려졌지만 그래서 조금 더 손맛이라든지 아니면 텍스처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효과를 입히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 세 번째 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뭔가 도형이 찌글찌글해지는데 지금 이 수치가 너무 높아서 그래요. 한 0.5 정도로 해주시고 디테일 수치를 올려주시고 스무스 감도를 조절해가면서 이렇게 효과를 적용해 주시면 아까보다 여기 외곽 라인이 이렇게 찌글찌글해지면서 뭔가 브러쉬로 그린 듯한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하고 넣고 봤을 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쪽 스타일이 더 괜찮은지 이쪽 스타일이 괜찮은지 그 스타일을 조금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패드로 그린 이 그림과 지금 브러쉬로 그린 이 그림들을 비교를 해보자면 세 개의 스타일이 확실히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패드로 그리면 이미지로 종이에 그린 것처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레이어만 PNG로 뽑아낼 수는 있긴 하지만 이렇게 되게 종이에 꾹꾹 눌러 그린 듯한 그런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물방울 브러쉬로 이렇게 그린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따지고 그래도 뭔가 이런 회계의 두께라든지 이렇게 선이 맞닿아 있는 구겨지는 이런 느낌들이 드로잉을 했구나라는 요소로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 같고요. 이 도형에서 획을 추가해서 효과를 먹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자연스러운 어떤 선의 효과는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찌글찌글한 효과를 줘서 멀리서 봤을 때는 좀 텍스처가 느껴질 수 있게 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뭐를 써야 한다라는 답을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세 개를 같이 사용하되 이렇게 난 검은색으로만 이 그래픽 일러스트를 통일할 거야 혹은 여기에 포인트 컬러 하나로만 사용할 거야 이런 규칙을 정해서 이 스타일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들이 어디에 이렇게 녹아드냐라고 했을 때 이 서브젝트의 부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괄호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있지만 주제에 따라서 이 괄호가 좁아질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하는 시스템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 로고에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게 되면 원바이 포켓볼 이런 식으로 읽을 수도 있겠죠. 나중에 좀 너무 대충 그리긴 했지만 나이키가
온다 라고 하면은 원바이 나이키 이런 식으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의 느낌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뭐가 오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게 원숭이 꼬리 화분을 그린 건데 이 화분이 들어갔을 때는 어떤 모양일지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때는 또 이 펜의 느낌만의 또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벡터 이미지로 돼 있다가 갑자기 딱 펜의 느낌이 나니까 확실히 여기는 뭔가 단단하고 아까 키워드로 도출했던 신뢰 있고 이런 믿음직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고 여기서는 굉장히 위트 있고 뭔가 조이풀하고 이런 플렉서블하고 이런 느낌들이 같이 공존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언어를 말하고 있지만 이렇게 그래픽의 스타일에 따라서도 무게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로고와 그래픽을 모두 도출을 했다면 마지막으로 브랜드 컬러를 정해야 합니다. 브랜드 컬러는 크게 베이지 컬러랑 프라이머리 컬러, 서브 컬러로 나눠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모든 컬러가 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야 한다라는 규칙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컬러를 사용할 때 베이스가 되는 컬러가 있고 주요 컬러가 있고 그다음에 서브로 받쳐줄 수 있는 컬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컬러 시스템으로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원바이 서브젝트는 다양한 주제를 내포해야 하는 플랫폼이죠. 아까 이 괄호, 여기 서브젝트에 어떤 주제가 와도 포용이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가능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양한 컬러 혹은 다양한 스타일의 이미지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양함을 받쳐줄 수 있고 무게를 잡아줄 수 있는 블랙 앤 화이트가 베이지 컬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블랙과 화이트는 배경색이 이미 화이트여서 어떻게 만들어야 하지? 라고 하는데 그냥 색을 바꿔주시면 돼요. 이게 화이트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아니면은 배경색에 살짝 회색 톤을 깔아버리면은 이렇게 눈에 띄겠죠? 그리고 브랜드 페르소나에서도 이 대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 검정색이고 옷장의 80%가 검은 옷이다 라는 설정으로 보아서 이미 이 브랜드를 이끄는 사람 자체의 무드가 잘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인트 컬러는 레드립이나 통통 튀는 강렬한이라는 키워드에서 선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레드 계열을 사용을 했을 때는 검은색이랑 같이 사용을 했을 때 좀 그 대비가 잘 나지 않아서 묻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포인트 컬러로만 사용을 한다면 괜찮지만 이렇게 레드를 했을 때 확실히 주목도는 있어요. 그렇지만 포인트 컬러를 어디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로고 자체의 포인트 컬러를 사용하기보단 이 그림이나 아니면 배경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배경색이 빨간색이고 로고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대비가 약한 편이고요.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 RGB 컬러 값으로 되게 쨍한 컬러 값인데 CMYK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채도가 낮아지게 되면 이게 묻혀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좀 먹어 들어가요. 되게 어둡게. 예를 들어서 초록색 계열의 컬러로 예를 들면 이쪽이 훨씬 더 눈이 편안하고 대비가 확 잘 돼서 로고가 돋보이는 경향이 있죠. 이렇게 배경색으로 쓰이는 경우는 많이 없긴 하지만 포인트 컬러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이 로고의 컬러, 그 다음에 느낌과 좀 비슷하게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레드 계열은 그래서 포인트 컬러로 쓰기에는 조금 더 강렬한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일러스트나 그래픽 자체가 이제 포인트 컬러로 올 수도 있는데 이게 레드 계열로 먹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좀 그 스타일이 깨질 수도 있고 플렉서블한 느낌이 들기보다는 되게 전투적인 느낌이 살짝 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레드 계열보다는 이전 강의에서 그 브랜드의 컬러마다 느껴지는 심상적인 무드가 있다고 했죠. 거기서 이 노란색 계열의 무드가 되게 에너지틱하고 즐겁고 긍정적인 그런 느낌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키워드에서 로고를 도출하는 방법 중에 키워드를 두 개 이렇게 나눠서 로고를 표현을 해봤는데 트러스트랑 리스펙트는 뭔가 든든하고 넓고 그리고 신뢰, 존경 이런 뜻을 가진 컬러는 하늘색, 파란색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하늘색이랑 파란색은 어떤 신뢰를 의미하는 어떤 느낌을 준다고 해서 은행권이나 또 보안이 철저한 그런 기업에서 많이 쓰는 컬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하늘색 위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플렉서빌리티나 조이는 통통 튀고 밝고 친근하고 편안한 그런 무드로는 에너지가 넘치는 주황색이나 아니면 포근하고 긍정적인 노란색 위주로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 컬러도 이렇게 키워드나 로고에서 도출한 거랑 스토리를 이어서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도출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컬러는 두 가지로 도출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란색과 이 색을 잘 받쳐줄 수 있는 이쪽 하늘색 계열 정도. 그리고 서브 컬러는 이 두 개의 색상을 잘 받쳐주면서도 이 베이지 컬러랑 잘 녹아드는 그런 서브 컬러로 정해야 하는데 저는 그레이 톤의 계열에서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색깔의 전체적인 컬러 값은 브랜드 이미지랑 그래픽이 모두 도출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해봐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특히 색상을 테스트를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RGB 값은 얼마고 CMYK 값은 얼마인지 이런 걸 더 디테일하게 설정을 합니다. 지금 이 색상 테스트는 이런 무드로 이제 브랜드가 전개가 될 거야 라는 스케치 단계이므로 이렇게 노란색 계열과 파란색 계열에서 프라이머 컬러가 도출이 됐어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추후에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나 로고 디벨롭을 할 때 이 색상도 같이 디벨롭을 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로고와 그래픽 스타일, 그 다음에 타이포그래피, 브랜드 컬러를 모두 도출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이제 여러 아이디에이션을 하고 손으로 컨셉을 잡아보면서 여러 시험별로 로고를 도출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두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디자인 디벨롭 단계인데요. 이 로고를 적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을 하고 목업을 해보고 그 전에 이 로고의 디테일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서치를 해서 디테일을 탄탄하게 다듬은 다음에 제한장표를 제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